청담동의 밤하늘은 보석을 흩뿌린 듯 화려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그니엘 호텔의 최상층 로열 스위트룸의 문 앞에서 서지아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는 5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5년, 그녀의 20대를 전부 바친 남자 권희준을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였다. 이준 씨 보면 깜짝 놀라겠지. 그녀는 작게 속삭이며 카드키를 대려던 순간 살짝 열린 문틈으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웃음기 가득한 여자의 교성과 너무나도 잘 아는 남자의 나른한 목소리. 아, 자기야. 너무 좋아. 이러다 지안 언니 오면 어떡해. 그 여자 걱정 마. 출장 갔다고 말해뒀으니까. 그리고 온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야. 그 답답한 여자랑은 5년을 만났어도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거 알잖아. 너랑은 다르지. 정말 자기는 내가 더 좋아. 당연하지. 넌 이렇게 뜨거운데. 그 여자는 나무 토막 같거든. 쿵, 지안의 손에서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크림과 과일이 뒤섞여 바닥에 값비싼 대리석 위로 처참하게 뭉개졌다. 그녀의 심장도 지난 5년간의 사랑과 믿음도 바로 저 케이크처럼 산산조각 났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지옥도였다. 그녀의 남자친구 권희준과 그녀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이복동생 서유경이 한 몸처럼 엉켜 침대 위를 뒹굴고 있었다. 지아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소리 없이 뒤돌아섰다. 굽 높은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유령처럼 호텔 복도를 걸어 나왔다.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초점 잃은 수채화처럼 번져 보였다.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AURA 그룹의 서자라는 이유로 위축되어 있던 이준을 격려하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 유경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색해하는 동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친언니가 되어주려 노력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잔인한 기만극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생기 없는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자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아나 왔으니 새어머니가 평소답지 않게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맞았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이준이랑 무슨 일 있었어?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애고 가여운 것. 새어머니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미리 준비해둔 듯한 주스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힘들지. 우선 이거라도 마시고 기운 차리렴. 엄마가 네 편이 되어줄게. 엄마. 그 단어가 지안의 가슴을 찔렀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자신을 딸로 대해준 적 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지안은 그 위선을 간파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아무 생각 없이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다. 달콤한 오렌지 향 끝에 아주 희미한 쓴맛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자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안아, 아빠가 미안하다. 네, 회사가 곧 부도 위기다. 너도 알고 있지. 아버지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래서 아빠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회사를 구해줄 유일한 분인 김 회장님께서 너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김 회장. 칠순이 넘은 나이에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는 탐욕스러운 늙은 투자자. 지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설마 오늘 밤 김 회장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실 게다. 새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며 차갑게 말했다. 얌전히 그분 시중만 잘 들면 우리 회사도 살고 네 동생 지훈이 병원비도 해결될 수 있어.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네가 조금만 희생하면 돼.
그 순간 지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배신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끔찍한 나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까 마셨던 주스 때문이었다. 눈앞이 빙빙 돌고 사지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떻게 나한테 내가 자초한 일이야. 사여머니가 경멸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권희준한테 차이고 갈 곳 없는 너를 거둬주시는 김 회장님께 감사해야지. 얌전히 자민하자.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테니. 지아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자신을 부축해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을 느끼며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것은 낯선 향수 냄새와 시가 연기였다. 눈에 들어온 것은 금색으로 번쩍이는 천박한 인테리어의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더듬는 축축하고 거친 손길. 길겠는가 아가씨. 기름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김 회장이었다. 그는 가운만 걸친 채 음흉한 미소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몸값이 꽤 비싸더군. 하지만 그 값을 할 것 같아 공포가 지안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내려왔다. 약기운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생존 본능이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이리 온. 얌전히 굴면 아프지는 않게 해주지. 김 회장이 느릿하게 다가왔다. 지아는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에 놓인 무거운 크리스털 램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김 회장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쨍그랑 램프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김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지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문을 향해 뛰었다. 잠겨있지 않은 것은 천운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드레스 차림으로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지만 아래층으로 가는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로 계속해서 위로 달렸다. 마침내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하지만 옥상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절망의 순간 그녀의 눈에 바로 옆에 있는 문 하나가 들어왔다. 펜트하우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손잡이를 돌렸다. 철컥. 문이 열렸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몸을 던져 문을 잠갔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김 회장의 방과는 정반대로 극도로 절제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 그리고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위험하고 서늘한 누군가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아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소파의 형체가 있는 곳에서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약기운이 다시 온몸으로 퍼지며 지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제발 숨겨주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인터폰을 들었다. 보안팀, 내 스위트룸 복도에 무슨 일이지? 잠시 후 인터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회장님의 방에서 도망친 여자가 처리해. 다시는 내 층에 얼씬도 못하게. 남자가 짧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지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안전하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린 지안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약기운이 뜨거운 불길처럼 온몸을 휘감았다. 이성과 본능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 미지의 남자를 유일한 동아줄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더워요. 너무 뜨거워. 제발. 남자는 권태하는 당황했다. 그는 사고 후유증으로 빛에 극도로 민감해져 어둠 속에서만 지내고 있었다.
그런 그의 공간에 불덩이 같은 여자가 뛰어들어와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도와주려 했지만 약에 취한 그녀는 이성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녀는 구원처럼 그에게 매달렸고 뜨거운 숨을 뱉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날 밤 두 개의 절망적인 운명이 어둠 속에서 예기치 않게 뒤얽혔다. 다음 날 아침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지안이 먼저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지난밤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찢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남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이 끔찍한 밤으로부터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안에 있던 현금 전부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낡은 비녀 모양의 머리핀을 뽑아 그 돈 위에 올려놓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이걸로 지난밤의 빚은 전부 갚은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이 치욕적인 밤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의식이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권태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펜트하우스는 새벽의 푸른빛에 잠겨 있었다. 시력을 거의 잃은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희미한 윤곽으로만 보였지만 다른 감각들은 병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다. 공기 중에 남아있는 낯선 여자의 옅은 비누 향기, 그리고 텅 비어버린 옆자리의 서늘한 감촉.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시트를 더듬었다. 손끝에 빳빳한 지폐 몇 장과 함께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희미한 빛에 비추어 보았다.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 모양의 은재 머리핀이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깃든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소중한 물건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난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여자.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던 눈빛. 그리고 돈과 함께 이 머리핀을 남겨두고 떠난 그 결벽적인 자존심.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재미있는 여자였다. 김비서. 그가 나직하게 부르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가 조용히 침실로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권태하는 손에 든 머리핀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 오늘 안으로. 내 방에 드나들었던 모든 기록 CCTV 호텔 직원들의 증언까지 전부 확인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회장님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소란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됐어. 태주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그 늙은 여우보다 이 봉황의 주인이 누군지가 더 궁금하니까. 아우라그룹 정보팀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김 비서는 한 인물의 프로필을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지안, 만 24세, 서진건설 서 회장의 딸. 5년간 교제해온 연인은 에이유라 그룹의 이복 동생 권이준.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 서지훈. 보고서에는 그녀가 이준과 이복 동생 유경에게 배신당한 정황, 그리고 서진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해 그녀를 늙은 투자자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태주는 보고서를 천천히 들었다. 김 비서가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며 그는 어젯밤 그 여자의 절박했던 몸짓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한 마리 봉황이었던 것이다. 재미있군. 태준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내 동생놈이 버린 여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흥미와 함께 서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김 비서, 내 회장님, 결혼 준비해. 네, 김 비서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누구와 말입니까? 서지한 그 여자와 태준의 결정은 언제나처럼 즉흥적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 그 여자에게는 자신을 향한 동생의 배신에 복수할 기회를, 그리고 자신에게는 지긋지긋한 정략 결혼의 압박에서 벗어날 명분을,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완벽한 거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존심 강한 봉황을 자신의 곁에 두고 길들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예물은 아우라 그룹의 이름에 걸맞게 준비하도록 한남 더힐의 빌라 한 채, 제네시스 G 닌티 리무진 최신형, 그리고 현금, 아니 순금으로 채워서 보내. 받는 사람은 서씨 가문의 장녀 서지한 앞으로 정확하게 명시해. 바로 그 시각 서씨 가문의 저택은 지옥과도 같았다.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지아는 동생 지훈의 물건이라도 챙겨 떠날 생각으로 집에 들렀다가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 쓸모없는 년, 네가 감히 김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르고 도망을 쳐. 아버지는 넥타이를 풀어 그녀를 향해 휘둘렀다. 지아는 팔로 얼굴을 막으며 고통을 참았다. 새어머니는 옆에서 저주를 퍼부었다. 전현을 당장 방에 가둬.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묶어서라도 김 회장님께 데려다 줄 테니. 그들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던 순간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 밖에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이 들고 온 상자들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선두에 선 김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우라 그룹 권태하 회장님의 명으로 서씨 가문 장녀 서지한 양에게 드리는 예물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예물이라는 말에 지안을 제외한 서씨 가문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 비서의 손짓에 따라 남자들이 상자를 열었다. 첫 번째 상자에서는 눈부신 순금 열쇠가 나왔다. 한남 더힐 최고급 빌라의 소유권 등기 서류와 열쇠입니다. 두 번째 상자에서는 자동차 키가 나왔다. 제네시스 G 닌티 리무진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비단함이 열리자 그 안에는 눈을 멀게 할 듯한 황금빛의 순금 바들이 가득 차 있었다. 결혼 축의금입니다. 서지한 양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회장님의 작은 성의입니다. 서영 회장과 새어머니, 그리고 뒤늦게 방에서 나온 유경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부귀영화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침묵을 깬 것은 유경의 환호성이었다. 어머 세상에, 이준 씨가 저한테 청혼하는 건가 봐요. 그녀는 제멋대로 착각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새어머니도 정신을 차리고 맞장구를 쳤다. 그래, 우리 유경이 AURA 그룹에 권희준 상무님이 보내신 게 틀림없구나. 아이고, 내 딸 장하다. 김 비서가 정정하려 입을 열었다. 이 예물들은 분명히 장녀 서지한. 알아요, 알아. 우리 큰딸 말이잖아요. 새어머니는 그의 말을 막무가내로 잘랐다. 우리 집안의 딸은 유경이 하나뿐이에요. 애는 우리 가문의 수치라 없는 자식 취급하기로 했거든요. 호호호. 그녀는 김 비서의 손에서 등기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다. 지아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온 예물을 저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로채고 있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안에게 눈인사를 한번 하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저택을 떠났다. 그의 임무는 예물을 전달하는 것이었지 그들의 무지를 계몽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물이 사라지자 서씨 가문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악랄해졌다. 이제 유경이 AURA 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그들에게 지아는 눈의 가시를 넘어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전현 저렇게 놔뒀다간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새어머니가 도끼 서린 눈으로 지안을 쏘아보았다. 지하실에 가둬. 내일 김 회장님께 보내기 전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아버지의 묵인 아래 지안은 거칠게 지하실로 끌려갔다. 차갑고 축축한 곰팡 내 나는 어두운 공간.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절망이 너무 깊으면 사람은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모양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희미한 빛을 내며 진동했다. 그들이 미처 빼앗지 않은 유일한 물건이었다. 발신자는 동생 지훈이 입원한 병원이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서지한 씨 되십니까? 여긴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서지훈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지금 심정지가.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지안의 뇌리에 박혔다. 순간 그녀의 눈에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절망과 무기력은 사라지고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의지만이 남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지하실 높은 곳에 있는 작은 환기창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작고 높아 사람이 빠져나가기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의 지안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녀는 낡은 가구들을 밟고 벽을 기어올랐다. 녹슨 창틀에 손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창문을 부쉈다. 유리 파편이 쏟아져 내리며 그녀의 팔과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좁은 틈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비집고 나갔다. 찢어진 옷 피투성이가 된 손 엉망이 된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몸을 던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온 화려한 예물도 자신을 가둔 추악한 가족도 그녀의 안중에는 없었다. 오직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핏줄 동생을 향한 절박한 마음뿐이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피냄새, 다급한 의료진의 발소리, 환자 가족들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뒤엉켜 지안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수술실 앞 그녀는 하얀 벽에 기댄 채 위태롭게 서 있었다. 몇 시간의 대수술 끝에 동생 지훈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환자는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심장에 가해진 부담이 커서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밀린 병원비와 오늘 수술비, 앞으로의 치료비를 오늘 중으로 수납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의사가 내민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지안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안 됩니다.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미 몇 달치가 밀려 있습니다. 병원 규정상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절망,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완벽한 절망감에 지아는 휘청거렸다. 돈. 세상은 결국 돈이었다. 돈이 없으면 그녀의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소중한 생명조차 지킬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병원 복도바닥에 주저앉아 마른 눈물을 삼켰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그림자 위로 더 큰 그림자가 덮였다. 세오지안 씨, 낯설지만 어젯밤 어둠 속에서 들었던 그 낮고 차가운 목소리. 지안이 고개를 들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핏의 검은 수트, 압도적인 기세. 어젯밤의 그 남자였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재검진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권태하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 동생의 상황과 당신의 곤란한 처지에 대해서. 그의 옆에 선 김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지아는 그들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따질 기력도 없었다. 돈이 필요합니까? 태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생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내가 해결해주죠.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병원비 전액,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를 붙여주겠습니다. 지안의 눈이 커졌다.
조건이 뭐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물론. 태하의 입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병원 내 한적한 카페로 그녀를 이끌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네, 지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요. 어젯밤 일 때문에. 저를 책임지려는 건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사고였고 제가 남겨둔 돈과 머리핀으로. 책임감 따위가 아닙니다. 태아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건 거래입니다, 서지한 씨. 나는 집안에서 밀어붙이는 정략 결혼을 피할 아내라는 방패가 필요하고 당신은 동생을 살릴 돈과 당신을 팔아넘기려는 가족에게서 지켜줄 보호가 필요하겠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아주 공평하고 완벽한 비즈니스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이 아닌 다른 모든 감각과 정보로 그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절박함,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약점까지도. 계약 기간은 1년.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겨주죠. 어떻습니까? 지아는 혼란스러웠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위험한 남자. 하지만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자존심을 버리고 동생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고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선택지는 처음부터 하나뿐이었다. 좋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 결혼할게요. 일은 번개처럼 진행되었다. 태아는 그녀가 동의하자마자 김 비서가 내민 간단한 계약서에 그녀의 사인을 받았다. 그리고 곧장 그녀를 데리고 근처 구청으로 향했다. 구청 혼인신고 창구 직원은 두 사람의 행색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찢어진 드레스 차림의 여자와 최고급 수트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 너무나도 이질적인 조합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한 직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에이유라 그룹 회장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증인 서명은 김 비서와 구청 직원이 했다. 혼인이라는 글자 위에 기계적인 도장이 찍히는 순간 서지아는 법적으로 권태하의 아내가 되었다. 모든 것이 한편의 부조리극처럼 느껴졌다.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김 비서는 원무과의 모든 병원비를 완납했다. 지우는 곧바로 병원 최고 시설의 VIP 1인실로 옮겨졌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돈이 없어 동생의 죽음을 걱정해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력과 부의 위력을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갈아입을 새 옷과 신발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댁으로 가시기 전에 서 회장님 댁에 들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가씨의 물건을 챙겨야 하니까요. 아가씨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다. 서씨 가문의 저택은 저녁 파티 준비로 한창이었다. 유경이 AURA 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새어머니는 자신들의 사격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권희준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예비 장모의 옆에 서 있었다. 그 행복한 소란 속으로 지안이 들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선글라스를 낀 권태아가 그녀의 허리를 감싼 채 함께였다. 음악이 멎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어머 지안이 아니니. 새어머니가 경멸적인 눈으로 그녀의 위아래를 훑었다. 행색이 그게 뭐니? 집 나갔다 오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옆에 그 장님은 또 누구고? 유경은 이준의 팔에 매달리며 곁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설마 저 남자한테 붙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먼 사람을 가장 잔인한 조롱을 던진 것은 권이준이었다. 그는 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굴 데려온 거야?
서지한 이제 하다 눈먼 남자까지 꼬셔서 동정심이라도 유발하게 내 몸값이 그렇게 떨어졌나. 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안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싸 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들이 스스로의 무덤을 더 깊이 파도록 내버려 두는 자의 여유였다. 지안은 더 이상 과거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 짐을 가지러 왔어요. 그리고 제 남편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남편, 모두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다. 이주는 배를 잡고 웃었다. 남편이라고 하룻밤 사이에 저런 남자랑 결혼이라도 했다는 거냐. 서지한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미친 건 당신들이겠죠. 지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준과 서씨 가문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늦게 인사드립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서 방금 모욕하신 이분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적인 진실을 공표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AU아라 그룹의 회장이자 권희준 상무님의 형님이신 권태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지한 양은 오늘부로 회장님의 정식 아내가 되신 사모님이십니다. 순간 거실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 새어머니와 유경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떠올랐다. 서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리고 권희준. 그의 얼굴은 하얗게 더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방금 눈먼 남자라고 조롱했던 상대가 자신이 평생을 뛰어넘으려 발버둥 쳤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괴물 같은 자신의 형 권태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리고 자신이 버린 여자 서지안이 이제는 그 형의 아내가 되어 자신의 형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 그의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권씨 가문이 사는 평창동의 본가는 성채와도 같았다. 높은 담장과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차가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통과할 때 서지안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자신과 과거의 모든 것을 갈라놓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저택의 내부는 고요하고 차가웠다.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미가 어우러진 인테리어는 마치 박물관처럼 느껴졌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없었다. 거실 중앙 대청마루 위에는 한 폭의 동양화처럼 한 노인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AU라 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권영수 회장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은 채 선글라스를 낀 손자 권태하와 그 옆에 선 지안을 말없이 쏘아보았다. 노쇠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왔느냐? 권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네, 할아버님, 제 아내 서지안입니다. 태아가 담담하게 지안을 소개했다. 권 회장은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근본도 없는 것을 들여 집안을 더럽히다니. 내 눈이 멀었다고 판단력까지 흐려진 것이냐. 저런 계집 하나 때문에 내 동생과 집안의 앞날을 망쳐. 그의 말은 지안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지안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태아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듯 나섰다. 할아버님, 제 눈은 멀었을지 몰라도 제 판단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합니다. 서지안은 제 아내이자 이 집의 미래 안주인입니다. 할아버님께서도 인정해 주셔야 할 겁니다. 내 이놈죄, 권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내 동생 이준이와 놀아나던 계집이 이제는 눈먼 형한테 빌부터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려 드는구나.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한 어림없는 소리다. 그들의 대화에는 이준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나 지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오직 권력과 명예, 그리고 가문의 체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때 2층에서 권이준이 내려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안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거봐 내까짓게 감히 어디를 넘봐. 지안에게 주어진 방은 저택의 동쪽 별채에 있었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지만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고 방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였다. 아름다운 금빛 세장.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의 위치였다. 하인들은 깍듯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계와 무시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지안을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가씨 혹은 그분이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그녀는 권태하의 아내가 아닌 그가 잠시 데리고 온 이물질에 불과했다. 그날 밤 지안은 낯선 침대에 홀로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태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잠들지 못했군. 그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기척을 정확히 느끼는 듯 했다. 여기는 숨이 막혀요. 지안이 솔직하게 말했다. 태아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비밀을 말해주지. 지안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1년 전 내가 당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내 차의 브레이크에 손을 댔지. 경찰 조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지만 나는 확신해. 범인은 이 집안 혹은 에유라 그룹 내부에 있어.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고로 내 시신경이 손상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완전히 시력을 잃은 건 아니었어. 빛에 극도로 민감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지. 나는 그걸 기회로 삼기로 했어. 내가 완전히 무력한 장님이 되었다고 믿게 만들면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던 그놈이 방심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 지안은 숨을 삼켰다. 소문으로만 듣던 재벌가의 암투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장님 행세를 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태아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서지안.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절박한 당신이. 그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선글라스 너머에 그의 눈이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러니 우리 거래를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떨까? 나는 당신의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당신은 나의 눈이 되어주는 거야.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게 보고하고 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여줘. 내가 범인을 잡고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그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매혹적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가진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지안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비록 선글라스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너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좋아요. 당신을 믿을게요. 그날 이후 지안의 태도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권 회장의 모욕적인 언세도 이준의 교묘한 괴롭힘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그녀의 등 뒤에는 권태하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음을 이제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지안은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잘 가꾸어진 소나무와 기암고해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감옥의 일부일 뿐이었다. 개기괴나 즐거워 보이는군. 장님 남편 뒤에 숨어서 호의호식하니 살맛 나나보지. 권이준이었다. 그는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듯 땀에 젖은 모습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 지안이 차갑게 말했다. 비키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한테 명령이야. 이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형님을 어떻게 속인 거냐. 눈먼 사람 등쳐먹는 게 네 특기인가? 아니면 침대에서 무슨 요사스러운 짓이라도 한 거야. 그의 말은 저급하고 모욕적이었다. 지안이 그의 뺨을 올려 붙이려던 순간 이준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게 너 같은 건 이 집안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어. 내 손으로 더러운 잡초는 뽑아버려야지.
그가 그녀를 정원의 연못 쪽으로 거칠게 밀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후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이준의 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권태하였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와 눈먼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이준의 행동을 제압했다. 그는 여전히 한 손에 시각장애 인용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전혀 무력해 보이지 않았다. 내 아내에게서 손대 이준아. 태하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이준은 손목을 끊을 듯한 고통과 함께 형의 믿을 수 없는 움직임에 경악했다. 어떻게 눈먼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심어졌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떨쳐냈다. 우연일 것이라고. 형님이야말로 저런 더러운 년을 감싸지 마시죠. 이준은 손을 뿌리치고 으르렁거리며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침실. 지아는 이준에게 잡혔던 손목에 약을 바르고 있었다. 붉게 멍이 든 자국이 선명했다. 태아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늘 자신의 얼굴의 일부였던 선글라스를 벗었다. 처음으로 지아는 그의 맨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았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 살짝 찡그려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놀랍도록 총명하고 날카롭게 그녀를 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태아는 그녀의 멍든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들의 동맹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다.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눈이야, 서지안. 지아는 그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계약이나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과 약점을 공유한 완벽한 신뢰의 증표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위험한 성체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편을, 자신의 기사를 찾은 것이었다. 권태하의 눈이 되어주기로 맹세한 이후 서지안의 삶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태에게 신문을 읽어주며 AURA 그룹과 관련된 기사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의 동양 주식시장의 미세한 흐름까지 분석하여 보고했다. 그녀의 명석한 통찰력에 태아는 종종 감탄했고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었다. 태아는 지안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지안은 태아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불신을 서로의 존재로 채워주고 있었다. 밤이 되면 태아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벗고 그녀와 마주 앉았다. 이제 그의 눈은 빛에 대한 예민함이 많이 가라앉아 지안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거래 파트너를 향한 것이 아님을 지안은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이 계약 결혼은 언젠가 끝날 것이기에 마음을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이성적인 계산을 비웃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져주었다. 그날 아침 지아는 가벼운 현기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문득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몰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다. 선명한 두 줄. 지아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임신. 그 끔찍했던 첫날 밤의 결과물이었다. 배신과 절망 그리고 폭력으로 얼룩졌던 그 밤이 이제 그녀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행복과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뒤엉켰다. 아이, 자신만의 온전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태어날 세상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권씨 가문의 암투,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약 결혼,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
그녀는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그녀는 태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이 아이의 존재가 그들의 계약에 그리고 그의 복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태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신문을 읽어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아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교진말. 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목소리 떨리고 있어.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당신에게서 불안한 향기가 나. 그의 예민한 감각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임신한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다. 태아는 아무 말도 없었다. 지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이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쩌면 지우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한참 만에 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안의 앞으로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아직은 납작한 아랫배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여기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지안이 들어본 중 가장 경이롭고 벅찬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지안이 처음 보는 종류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고마워요, 서지안. 정말 고마워. 그는 그녀의 배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지안은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그의 넓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따뜻한 눈물에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권태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서늘했던 얼굴에는 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지안과 뱃속의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주치의로 붙였고 저택의 주방장에게는 매일 임산부를 위한 최고의 식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지안에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읽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 지안이 책을 읽다 잠이 들면 그는 가만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오랫동안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그의 변화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느낄 정도였다. 권 회장은 마뜩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에이유라 그룹에 증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에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의 전주곡과도 같았다. 임신 강하은 그년이 임신을 했다고 권희준의 사무실에서 서유경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어리즈워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눈먼 놈의 애를 가졌다고 그럼 아이유라 그룹의 후계자는. 그래. 권희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 나와 너는 이 집안에서 영원히 이방인이 되는 거야.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지난 몇 달간 그는 형과 형수라는 이름 아래 다정하게 굴고 있는 태하와 지안의 모습을 지켜보며 치욕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이제는 아이까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 아이 태어나게 두어서는 안 돼. 유경이 도끼 서린 눈으로 말했다. 어떻게든 그 아이가 권태아의 핏줄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할아버님은 원래부터 지안 언니를 싫어했잖아.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주면 알아서 지옥불을 만들어 주실 거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종류의 악의와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하고 교활한 두 영혼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생명을 없애기 위한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며칠 후 권 회장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은 전문 파파라치가 찍은 것처럼 교묘하게 지안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각도는 마치 두 사람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 남자는 태아가 지안을 위해 고용한 경호원 중 한 명으로 그날 지안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러 잠시 만났을 뿐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악의적이었다. 회장님께 회장님의 가문에 깃든 불행을 참아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진실을 구합니다. 지금 회장님의 큰손자 며느리인 서지아는 과거부터 사생활이 문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뱃속의 아이 또한 권태하 회장님의 핏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권 회장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원래부터 지안을 믿지 않았다. 근본 없는 것이 들어와 집안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외간 남자와 노란하고 핏줄도 불분명한 아이를 가문의 후계자로 만들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권 회장은 저택의 모든 가족을 대청마루로 불러 모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사진들을 지안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사진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권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지안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보고 당황했다. 할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이분은 닥쳐라. 권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년의 더러운 변명을 들을 생각 없다. 우리 권 씨 가문의 씨앗을 벤 몸으로 외간 사내와 노라나 내년의 뱃속에 있는 것이 정말 우리 태하의 아이가 맞기는 한 것이냐. 태하가 지안의 앞을 막아서며 나섰다. 할아버님, 그만하시죠.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제 아내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함, 이 사진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내 놈은 눈이 멀더니 판단력까지 흐려졌구나. 권희준과 서유경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교묘하게 불을 지폈다. 할아버님, 진정하세요. 형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형님의 아이인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국 권 회장은 최종 통보를 내렸다. 좋다.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당장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해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뱃속의 아이와 태하의 유전자를 대조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만약 그 아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면 내년과 그 잡종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 그리 알거라.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단순한 검사 요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인격과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아이에 대한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권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진 후 권 씨 가문의 저택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서지아는 자신의 방에 갇힌 채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를 향한 하인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권희준과 서유경은 보란듯이 그녀 앞에서 다정한 연인 행세를 하며 그녀를 조롱했다. 오직 권태하만이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걱정 마. 그는 매일 밤 지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진실은 변하지 않아. 유전자 검사는 오히려 당신의 결백을 그리고 우리 아이의 존재를 모두에게 증명할 최고의 기회가 될 거야.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지안은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아이는 권태하의 아이가 맞고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터였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가장 교활한 뱀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소리 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며칠 후 청담동의 한 고급 바룸. 권희준은 권씨 가문의 주치의이자 유전자 검사를 담당하게 된 병원 연구소의 소장인 오 박사 앞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돈으로 가득 찬 두꺼운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결과를 바꾸라고요. 오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무님,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이준이 비웃었다. 오 박사, 당신 아들이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얼마짜리 도박빚을 졌는지 알고는 있나? 내가 그걸 막아주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사막 어딘가에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히게 될 텐데. 그건 범죄가 아니고. 아나지요.
오 박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택은 간단해. 이준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이 돈을 받고 당신 아들의 목숨과 당신의 남은 평생을 보장받든가, 아니면 나와 내 뒤에 에이유라 그룹을 적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잃든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결과가 불일치로 나온 것에 대한 그럴듯한 의학적 설명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주지. 키메라 증후군 같은 희귀 케이스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그는 오 박사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일어섰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지. 결과가 나오는 날 권씨 가문 사람들은 다시 대청마루에 모였다.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다. 오 박사가 직접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저택을 방문했다. 지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태하의 손을 꽉 잡았다. 태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마주 잡아주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권 회장은 침묵 속에서 봉투를 열었다. 그는 안경 너머로 복잡한 수치가 적힌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권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 지안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 천박하고 더러운 것 감히 내년이 우리 가문을 능멸해.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중 하나에 찍힌 붉고 선명한 글씨가 지안의 눈에 들어왔다. 친자 관계, 불일치 확률 99.99%. 말도 안 돼. 지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돼.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 결과가 잘못됐다는 말이냐. 권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이걸 보고도 내년이 할 말이 더 있느냐. 태아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안을 믿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냉철한 이성조차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사색이 되어 대청마루로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긴급 속보입니다. 에이유라 그룹 유럽 반도체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일어나 생산 라인이 전면 마비되었습니다. 최대 거래처인 지텍사에서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권희준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형의 발을 묶기 위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 치명타를 날린 것이었다. 당장 유럽으로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회장님뿐입니다. 태아는 이를 악물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늑대들이 지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떠나기 전 망연자실한 채 서 있는 지안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건 함정이야, 지안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나를 믿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폭풍처럼 저택을 떠났다. 태아가 사라지자마자 권씨 가문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전현을 당장 내쫓아 권 회장이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뱃속의 그 더러운 씨앗도 당장 지워버려. 내년이 제 발로 병원에 가지 않겠다면 내가 강제로라도 수술대에 끌고 갈 테니 그리 알거라. 이준과 유경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조롱했다. 어쩌나 형수님, 이제 형님도 없는데 뱃속의 애아빠나 찾아가 보시지 그래요. 하인들의 시선은 경멸로 가득했다. 태하의 아내였던 그녀는 이제 한순간에 외간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지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태아는 연락두절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녀가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쫓겨나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날 밤 지아는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았다. 뱃속의 아이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이 아이는 태하의 아이가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은 지옥이다. 자신이 머무는 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잡종이라 손가락질 받거나 혹은 태어나지도 못한 채 사라지게 될 운명이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권 회장의 변호사가 던져주고 간 이혼 서류를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편지지에 짧은 글을 남겼다. 태아 씨에게 당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찾지 마세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의 유품인 봉황 머리핀만을 주머니에 챙겼다. 깊은 밤 그녀는 하녀들의 감시를 피해 담벼락의 개구멍을 통해 유령처럼 저택을 빠져나왔다. 3년 전 호텔에서 도망쳤던 그 밤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도망자가 되었다. 이틀 후 유럽에서의 위기를 완벽하게 수습하고 돌아온 태아는 곧장 저택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지안을 만나 모든 오해를 풀고 이 더러운 함정을 파헤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안아, 나 왔어.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선 침실은 그러나 텅 비어 있었다. 싸늘하게 식은 공기만이 그를 맞았다. 그리고 침대 위에 단정하게 놓인 이혼 서류와 그녀의 짧은 편지, 태아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가 가장 아끼고 지켜주려 했던 새가 그의 소나기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상처 입은 날개를 이끌고 영원히 날아가 버린 후였다. 세워, 지, 안. 그의 절규가 텅 빈 방을 울렸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애통과 절망의 기억을 싣고 5년이라는 바다에 가라앉았다. 2025년 가을 프랑스 파리. 센 강이 내려다 보이는 마레지구의 한 고풍스러운 건물. 그 꼭대기층에 자리 잡은 오피스는 도시의 낭만과는 대조적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Le lancement de notre nouvelle ligne, Aube de Séoul, est prévu pour le printemps prochain. La stratégie marketing doit se concentrer sur l'exclusivité et le récit pas sur une promotion agressive. 우리이 사이라인, 솔리 새벽. 런칭은 내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아닌 독점성과 스토리텔링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창한 프랑스어로 회의를 주도하는 여성은 5년 전 찢어진 드레스 차림으로 밤거리를 헤매던 서지안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파리 사교계와 뷰티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하이엔드 니치 향수 브랜드 지안 일 대표 마담 세어였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잘라 목선을 드러냈고 실크 블라우스와 딱 떨어지는 슬랙스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프로페셔널한 권위를 더했다. 과거의 불안하고 위태롭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자의 깊고 고요한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물러나자 딱딱했던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사무실 문이 빼꼼히 열리며 작은 머리 하나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5살 배기 권하준. 그녀의 아들이었다. 아이는 5년 전 그녀의 뱃속에서 함께 파리로 온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준이는 아빠를 꼭 빼닮은 외모에 엄마의 총명함을 물려받은 아이였다. 우리 아들, 이리 와. 하준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지아는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듯 그를 꽉 껴안았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별자리요. 엄마는 무슨 별자리예요? 엄마는 비밀이야. 아빠는요? 아빠라는 단어에 지안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언제나처럼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빠는 아주 멀리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우리 하준이가 씩씩하게 잘 크고 있으면 언젠가 꼭 만나러 오실 거야.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권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아니, 그녀가 그 어떤 연락도 닿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숨어 지냈다.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다. 임신한 몸으로 주머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머리핀과 비상금 몇 푼이 전부였다. 그녀는 센 강변의 가장 낡고 허름한 다락방에서 살며 식당 접시 닦기부터 관광 가이드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세계 최고의 조향학교 그라스크라스 외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미친 듯이 공부했다. 후각은 그녀의 타고난 재능이었고 향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취미이자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끈이었다. 홀로 병원에서 하준이를 낳던 날, 그녀는 죽을 만큼의 고통 속에서 권태아의 이름을 불렀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이름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강해지겠다고. 그녀는 어머니의 머리핀을 팔아 마련한 작은 돈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향수, 메모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향수는 기적처럼 파리의 작은 편집샵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렇게 가장 깊은 절망의 틈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도 같았다.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지아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태블릿 PC로 한국의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녀의 습관이었다. 그러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기사 위에서 멈췄다. 전통 화장품의 명가 라플레르 라플러 최종 부도 위기, 적대적 M&A, 시장의 매물로 나와 라플레르. 그녀의 어머니가 만든 회사였다. 한국의 자생식물을 원료로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어머니의 꿈이자 자부심이었던 브랜드.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경영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다. 그는 유행만 좇는 값싼 제품들을 쏟아냈고 서유경을 경영에 참여시키면서 회사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다. 단지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자신의 힘이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이제 그 시간이 왔다. 다음 날 아침 지안 파리의 긴급 이사회. 지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타깃으로 한국의 라플레르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파산 직전에 작은 회사를, 그것도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시장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그녀의 결정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대표님,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한 프랑스인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스크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회사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K-뷰티의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제가 되찾아야 할 스토리가 있죠.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아무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렸다. 법무팀, 재무팀, 전략기획팀. 그녀가 5년간 공들여 만든 전개부대가 그녀의 명령 하나에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수작업은 파리에 새로 설립한 자회사의 이름으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에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왔던 이 도시. 이제 이 도시는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하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되찾아온 어머니의 봉황 머리핀을 가만히 쓸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던 하준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지아는 무릎을 굽혀 아들과 눈을 맞췄다. 그녀는 아들의 셔츠깃을 바로잡아주며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아, 우리 서울에 갈 거야. 집에 가는 거야. 집에요? 그럼 아빠 보러 가는 거예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지안의 얼굴에 복잡하고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을 담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니,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엄마가 되찾아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5년 만에 다시 밟은 서울의 공기는 낯설었다.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서지안의 모습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시크하게 잘린 단발머리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디올의 검은색 수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눈빛. 그녀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는 아들. 하준이만이 그녀가 보낸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담 세어 이쪽입니다. 최고 로펌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그녀와 아들을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지안이 아니었다. 파리 뷰티 업계를 뒤흔든 신데렐라 지안 파리의 대표 마담 세어였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에 위치한 라플레르 본사. 건물은 5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낡고 초라했다. 한때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정원은 잡초만 무성했고 로비의 불은 반쯤 꺼져 있어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긴급 이사회가 열린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 회장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서유경이 이사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골드스타 캐피탈에 회사를 넘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서 회장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골드스타 캐피탈은 업계에서 유명한 기업 사냥꾼이었다. 회사를 헐값에 사들여 자산만 빼먹고 버리는 그야말로 악랄한 투추 독수리 같은 자들이었다. 한 늙은 이사가 반박했다. 회장님, 그건 회사를 그냥 내다 파는 것과 뭐가 다릅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 온 지안파리라는 곳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유경이 신경질적으로 받아쳤다. 그 회사는 정체도 불분명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돈 자랑만 하는 그런 회사에 어떻게 우리 엄마의 회사를 넘겨요?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앤장의 변호사 팀이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지안파리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라플레르의 기존 부채 전액을 탕감하고 현재 주가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분 51%를 인수하겠다는 최종 제안을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기존 경영진, 즉 서진수 회장과 서유경 이사의 즉각적인 퇴진입니다. 서 회장과 유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다른 이사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결국 표결은 만장일치로 지안파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났다. 서 회장과 유경은 자신들을 내쫓은 새로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새로운 대표를 만나 어떻게든 구워삶아 자리를 보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새로운 대표와의 상견례가 열리는 날, 서 회장과 유경은 최대한 공손하고 아첨하는 미소를 얼굴에 장착한 채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프랑스에서 온 한국 물정 모르는 외국인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소개합니다. 지안파리의 대표이자 라플레르의 새로운 총괄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서지안이 들어왔다. 회의실의 시간이 멈췄다. 서 회장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유경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5년 전 자신들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지안. 그녀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여왕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유경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까짓게 무슨 돈이 있어서 이 회사를... 서 회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지안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아무런 동요도 없이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때 가족이었던 그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아버지. 그리고 유경아.
그녀의 목소리는 파리의 가을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는지는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대신 당신들이 지난 5년간 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의 신뢰 비서가 이사들 앞에 두꺼운 보고서를 한 부씩 놓았다. 보고서의 제목은 라플레르 경영부실 및 비리 내역이었다. 지금부터 지난 5년간 이 회사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실 경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아는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 회장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횡령 기록. 모든 자금 흐름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가 화면에 떠올랐다. 두 번째, 서유경이 무리하게 출시했다가 실패한 저가 카피 제품들로 인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추락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 와중에도 그녀가 매년 수억 원의 성과급을 챙겨간 급여 명세서. 세 번째, 그들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과 특허권을 헐값에 유령 회사로 빼돌린 정황 증거. 모든 것은 명백했다. 그들은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존벌레처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사들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모든 발표가 끝났을 때 서 회장과 유경은 잿더미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이제 회의실의 완벽한 지배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한때 아버지라고 불렀던 남자를 내려다보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오늘부로 서진수 회장과 서유경 이사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또한 두 분의 어휘없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팀에서 정식으로 검찰의 고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제 어머니가 남기신 소중한 유산을 망가뜨린 죄법의 심판대 위에서 똑똑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도시. 이제 그녀는 그 도시의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전투를 승리로 장식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왕국이 될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대한 회장석에 앉았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러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 라플레르의 진짜 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권태하의 지난 5년은 잿빛이었다. 서지안이 사라진 직후 그는 미친 듯이 모든 것을 파헤쳤다. 유전자 검사를 담당했던 오 박사와 연구소 직원을 잡아들여 하룻밤 만에 진실을 실토하게 만들었다. 권희준이 배후라는 사실이 밝혀진 날 그는 동생의 별장을 찾아가 그의 다리뼈 하나를 부러뜨려 놓았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지안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유령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파리에서 작은 향수 브랜드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 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그녀의 모든 노력은 아유라 그룹의 후광이라는 말 아래 폄하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는 그림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익명의 투자자가 되어 지안파리의 성장을 도왔고 그녀의 브랜드에 시비를 거는 경쟁사들을 물밑에서 처리했다. 5년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기쁨이었지만 그녀의 곁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은 지옥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서울로 돌아왔다. 라플레르. 인수 후 권태하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지안에게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했다. 두 회사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명분이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 5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낯선 사람처럼 서로를 대했다. 오랜만이군 서 대표. 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동안 잘 지냈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지안의 대답은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5년 전의 상처가 남아있었다. 그가 진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고 버렸을 것이라는 원망이었다. 권 회장님,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그녀는 완벽한 벽을 치고 있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다. 태아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5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강을 둘 사이에 만들어 놓았다. 며칠 후 지아는 아들 하준이를 데리고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를 찾았다.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우와, 엄마, 저기 봐요. 자동차가 개미 같아요. 하준이는 신이 나서 유리창에 딱 붙어 서울 시내를 구경했다. 지아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하준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지아는 금방 돌아오겠거니 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하준이는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아까부터 저쪽 구석에서 엄마와 자신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선글라스를 낀 키 큰 아저씨에게로 하준이는 태아의 앞으로 가서 당돌하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길 잃어버렸어요? 태아는 깜짝 놀라 자신에게 말을 거는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자신과 똑 닮은 눈, 자신과 똑 닮은 오만한 표정,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단다. 이상하다. 하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계속 우리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반했어요. 태아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다. 그런 것 같구나. 우리 엄마는 아무나 안 만나주는데. 하준이는 팔짱을 끼고 심각하게 말했다. 아저씨는 돈 많아요. 잘생겼어요. 우리 엄마를 지켜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하준이를 찾아 헤매던 지안이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하준 이리 와.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얘기하지 말랬지. 그녀는 하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태아를 경계의 눈으로 쏘아보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설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지안아, 오해야. 태아가 다급하게 말했다. 제발 5분만, 딱 5분만 나랑 얘기 좀 해줘. 모든 걸 설명할게. 전망대 한쪽 구석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인적 드문 곳. 태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태블릿 PC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5년 전 초췌한 모습의 오 박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권희준 상무가 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했습니다. 결과를 조작하라고. 이어서 이준과 오 박사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유경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태아가 지난 5년간 모아온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내가 사라진 다음 날 나는 모든 것을 알았어. 태아의 목소리가 고통스럽게 잠겨 있었다. 내가 널 믿지 않은 게 아니야, 지안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한 거야. 내가 없는 사이에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든 거야. 그 죄책감이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나를 잠들게 하지 않았어.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5년간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진실. 그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원망의 쇠사슬이 그의 고백 앞에서 힘없이 끊어져 내렸다. 바보, 멍청이. 그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울었다. 왜 이제야? 태아는 그녀의 주먹을, 그녀의 눈물을, 그녀의 모든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안아.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5년의 시간이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보듬어 안았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려는 바로 그 순간. 징! 지안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지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니 오랜만이네. 서유경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아들 보고 싶지 않아. 언니의 그 똑똑한 아들. 지금 우리랑 같이 있는데. 화면이 영상통화로 전환되었다. 화면 속에는 버려진 창고로 보이는 곳에 입에 재갈이 물리고 의자에 묶여있는 하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하준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며 엄마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는 권희준이 서 있었다. 형님과 재회한 소감이 어때? 서지한 감동적인 순간을 망쳐서 미안하게 됐네. 전화가 끊겼다. 지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간신히 되찾은 행복이 한순간에 더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녀가 공포로 무너지려던 순간 태하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방금 전까지 사랑과 후회로 가득했던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걱정 마.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섬뜩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놈들은 내가 직접 지옥을 보여줄 테니 두 사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가장 처절하고 위험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다. 권희준의 협박 전화가 끊긴 직후 에이유어라 그룹의 심장부는 거대한 전쟁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권태하는 더 이상 자신을 위장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냉철한 이성으로 불타올랐고 그의 목소리는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었다. 그룹의 모든 위성과 통신망을 동원해 놈들이 사용한 대포폰의 마지막 신호 위치를 추적해 서울 시내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하준이와 닮은 아이가 보이는 즉시 보고해. 그의 지시 아래 수백 명의 정예 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지아는 그의 곁에서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다. 그녀는 더 이상 패닉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엄마였고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전사였다. 이준 씨는 언제나 형님을 이기고 싶어 했어요. 지안이 지도 위에 펼쳐진 서울 시내를 보며 말했다. 단순히 돈을 원했다면 해외로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서울에 남아있어요. 이건 그가 벌이는 마지막 과시욕이자 형님을 향한 도전장이에요. 장소는 분명 에이유라 그룹과 관련된 상징적인 곳일 겁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정확했다. 정보팀이 추적한 용의 차량의 동선은 과거 에이유라 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지금은 폐쇄된 강서구의 낡은 화학공장 지대를 향하고 있었다. 한편 버려진 공장 안, 권하주는 두려웠지만 울지 않았다. 엄마는 늘 남자는 위기 상황일수록 머리를 써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자신을 묶은 밧줄을 몰래 풀어보려 애쓰는 한편 미쳐 날뛰는 권희준과 서유경을 관찰했다.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유경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기다려. 이준이 으르렁거렸다. 내 형님은 자존심이 강한 인간이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다. 결국 돈을 들고 제 발로 찾아올 거야. 그때 그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저 꼬마와 함께 없애버리면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지. 하준이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손목에 찬 어린이용 스마트워치를 몰래 작동시켰다. 긴급 구조신호, GPS 위치 정보와 함께 현장의 음성이 실시간으로 엄마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찾았습니다. 하준이의 시계에서 전송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지휘본부의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다. 태하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으며 무장한 자신의 직속 경호팀에게 명령했다. 전원 출동한다. 경찰 특공대에는 5분 뒤에 진입하라고 전해. 그 전에 내가 직접 내 아들을 되찾을 테니. 지안이 그의 팔을 잡았다. 위험해요. 나도 같이 갈게요. 안 돼. 태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하준이가 돌아올 집을 지켜. 이건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폭풍처럼 사라졌다. 폐공장의 녹슨 철문이 거대한 폭음과 함께 박살났다. 섬광탄이 터지며 시야를 마비시키는 사이 검은 전투복 차림의 경호팀이 일제히 내부로 진입했다. 그리고 그
그 선두에는 권태하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는 장님이 아니었다. 아들을 되찾으러 온 분노한 사자였다. 형님, 이준은 경악했다. 그는 하준이의 목에 칼을 댄 채 광기 어린 눈으로 태아를 노려보았다. 오지마, 더 다가오면 이 꼬마의 목을 그어버릴 거야. 태아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의 눈은 이준이 아닌 겁에 질린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다 아들아. 아빠가 왔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이준아. 태아가 나직하게 말했다. 아우라 그룹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래, 이준이 악을 썼다. 원래 내 것이었어야 해. 아버지는 언제나 나보다 형님만 편애했어. 그래서 내가 형님의 차에 손을 댔던 거야. 5년 전 그 사고, 내가 꾸민 거였다고 그때 당신이 죽었어야 했는데 모든 진실이 그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가 바로 태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안과의 5년을 앗아간 원흉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지안이 약속을 어기고 공장 반대편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일부러 쇠 파이프를 바닥에 요란하게 떨어뜨렸다. 엄마다, 하준이가 소리쳤다. 이준의 시선이 아주 잠시 지안에게로 향했다. 태하는 그 새로 1초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이준을 덮쳤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이준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와 동시에 경찰 특공대가 창문을 깨고 쏟아져 들어왔다. 권희준과 서유경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악행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아는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지안도 울면서 달려와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다. 세 사람은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며칠 후 권 씨 가문의 저택,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권 회장은 지난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는 하인을 시켜 지안과 하준이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지안이 하준이의 손을 잡고 들어서자 한때 호랑이 같았던 노인은 앙상하게 마른 채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지안의 앞에서 힘겹게, 아주 힘겹게 허리를 숙였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 늙은이의 죄를 부디 용서해다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 이 썩어빠진 집안을 바로잡아 주지 않겠니? 그것은 명령이 아닌 간절한 애원이었다. 지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길었던 원망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1년 후 봄, 라플레르는 짬파리의 기술력과 아이유라 그룹의 자본력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서지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CEO 중 한 명이 되었다. 남동생 서지우는 태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누나의 곁으로 돌아왔다. 권희준과 서유경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긴 시간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권 씨 가문의 정원에서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하객은 권 회장과 서지훈, 그리고 김 비서 부부 등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다. 지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태하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태하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5년 전 지안이 호텔에 두고 갔던 그녀의 어머니 유품인 봉황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머리핀을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5년 전 이 머리핀을 발견했을 때 나는 내 운명을 직감했어. 그가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서지안 나와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어. 지안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이미 가족인걸요. 그녀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아들 하준이가 두 사람의 다리에 매달리며 까르르 웃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왔다. 피로 맺어진 인연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시련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부신 햇살 아래 새로운 시작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